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과탐구 영역 물리학 1 해설 강의이고요. 선생님과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함께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조금 더 응원의 말이라도, 응원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수능 전 학력평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내심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건 아니지만 이 10월 학평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9월 모평 평가원에서 출제한 그 모의평가를 여러분들이 치웠고, 그리고 수능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다듬는다고 해야 될까? 내가 지나친 자신감으로 조금 물리학을 덜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9월 모평 때 점수를 실망해서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10월 학평의 의미는 수능 전 여러분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내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서 확실하게 해놓는 것에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학평이 평가원 기출 문제, 그리고 우리 수특 수완의 연계 문제에 또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참 그 문항의 질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고, 그리고 또 연계 교재에다가 플러스 참신한 상황이 더해진 문제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했겠지만 그래도 수능 전에 당황해서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수능을 볼 때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킬러 문제는 평가원 킬러 문제에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내용도 비슷하고, 하지만 13, 15, 16, 17 이번 시간에 문제 풀어볼 때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총평에서도 13, 15, 16, 17이 어떻게 참신한 문항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풀이를 들어갈 텐데 정답이 빨리 찾아지는 것은 단순한 지식형 문제이죠. 빨리빨리 정답을 찾고, 그리고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문항들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번 해설 강의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열화상 카메라의 이용 사례라고 해요. 설명이 나와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야, 열작용을 한다는 거지. 열작용을 하는 전자기파 A는 따라서 무엇일까요? 적외선이죠. 이건 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억번 A는 적외선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A, 즉 적외선하고 가시광선 뿐만이 아니고 파장에 관련 없이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고요. 파장은 A, 즉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길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래서 1번과 같은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1번 문제는 워밍업 문제죠. 모두가 다 이 문제의 답을 맞추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출제를 하는 거고, 꼭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은 외워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A, B, C 세 사람의 속력 그리고 운동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이다? 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B는 속력이 빨라져.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직선 경로래. 속도가 빨라지는데 운동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짜 힘이 존재하면서 이 알짜 힘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과, 아니, 알짜 힘, 정확하게는 알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을 때 물체는 직선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속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C, 속력이 변한대. 속력이 변하니까 C에도 알짜 힘은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곡선 경로를 따라 내려온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알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질문은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는 사람은 따라서 누구예요? B, 한 사람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깊이 생각할 건 아니죠. 단순 지식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어요.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수능 강좌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구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문제가 평가원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석 A, B가 실에 매달려서 정지하고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바로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번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잘 보세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자석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야. 근데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 A가 B에 그리고 B가 A에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을 뿐이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이죠. 니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디귿.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어떤가? 자, 요거는 이제 B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죠. 그러면 B는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이 B의 질량을 mB라고 하면 중력을 받죠. 아래 방향으로. 자, 그런데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도 받아. 근데 보니까 A하고 B가 같은 그 길이 마주보고 있지. 그러니까 A가 B를 어떻게 하겠어? 밀어내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에요. 자, 그리고 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 쪽으로 당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실은 B도 실 쪽으로 당기고 그리고 또 A도 실 쪽으로 당기고 그 크기는 어때? 같아. 근데 질문은 B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B의 알짜 힘도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자, 이렇게 쓴다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뭐하고 같아야 돼? B에 작용하는 중력과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합과 같아야만 되겠죠. 자, 그런데 보기 디귿번은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아니지. 얘보다 어때야 돼? 이만큼 커야만 되죠.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관계 잘 알아두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그림만 봐도 다이오드가 나왔어. 그럼 다이오드가 나오면 뭘 물어보지? 그쵸?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을 물어봅니다. 자, 그것도 물어보고 거기다 또 하나 이제 끼워 들어간 문제가 있죠. 바로 뭐예요? A하고 B가 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스위치를 닫았다는 거야.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관찰한 후 A를 B로 바꾸어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관찰한대. 자, 그랬더니 A를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B를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A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려면 이 다이오드도 스위치를 닫았을 때 순방향으로 연결돼야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을 거고 전지의 플러스 전극에 누가 연결돼야 돼? P형 반도체가 순방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즉 마이너스 전극에는 N형 반도체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요 녀석이 아무리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도 이 A가 절연체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지. 즉 B를 연결했더니 전류가 흐르지가 않았어. 그 얘기는 B는 절연체란 얘기고 A를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어.
따라서 A가 도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 라에서는 나의 전지의 연결 방향을 반대로 하겠다는 거야. 즉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역방향 전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가 도체라고 할지라도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당연히 B는 역방향의 절연체니까 이 녀석도 당연히 흐를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번. 기억은 전류 흐름 아니고 전류 흐르지 않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니은 X는 P형 반도체 옳은 문장. 전개 전도도는 당연히 도체인 A가 절연체인 B보다 큽니다.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동일한 원형 자석 A, B를 플라스틱 통의 양쪽에 고정하고 플라스틱 통 바깥쪽에서 금속 고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금속 고리가 플라스틱 통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동안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오른손 사용하잖아. 물리학 원에서는 뭐든지.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내 손으로 감아지는 방향. 그러면 이 오른손의 엄지 손톱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 원형 도선의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방해, 변화에 저항하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자석 B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석 B에 금속 고리가 가까이 와. 자, 가까이 오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이 금속 고리를 운동시켜 주는 거잖아. 나 안 갈 거야 해야 되겠지. 이 금속 고리는. 자, 안 가기 위해서 이 자석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금속 고리의 오른쪽이 N극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자석 B의 왼쪽이 N극이란 얘기죠. 그래서 금속 고리를 이 자석 B에 가까이 가져가니까 싫어. 나 가까이 가기 싫어. 해서 어떻게 해? 이 금속 고리가 자석 B를 밀어내기 위해서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왼쪽은 S극. 그럼 이번에는 자석 A로부터 금속 고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 멀어지고 있어. 가까이 가는 거는 싫지. 멀어지는 것도 싫다니까. 싫어. 왜 나 A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나 그냥 예전에 있던 그 위치에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멀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금속고리는 원래의 자석 A 쪽에 있기 위해서는 왼쪽이 S극이 되어야만 자석 A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석 A의 오른쪽이 N극이라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왼쪽은 S극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정리하면 N극으로부터 금속 고리를 사람이 멀어지게 하는 거야. 나 왜 멀어져야 돼? 싫어. 나 A한테 원래 있던 자리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인력이 작용하도록 왼쪽이 S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석 B에 가까이 갈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싫어. 나 왜 자석의 B에 가까이 왜 나를 가게 하는 거야? 나 원래 위치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N극으로부터 청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속거리의 오른쪽은 N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기 기억번 A의 오른쪽 면은 N극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보기 니은 B의 오른쪽 면은 N극이 아니고 S극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보기 디귿 금속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일정해.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일어나지 않죠. 유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기 선속에 변화가 있어야만
전자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가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쪽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풀이를 했는데요. 3번 문제 조금 생각의 여지가 좀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림을 보아하니까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그 학력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죠? 자, 그림 가는 시간 t=0일 때 질량이 m인 물체를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용수철을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물체의 속도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용수철은 t=3t0부터 t=4t0까지 물체에 힘을 작용한다. t=7t0일 때 물체는 P까지 올라간다. 그럼 얘를 잘 한번 보면 얘들아, P에서부터 용수철까지 오는데 3t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가 일어났겠죠. 자, 그렇지만 또 요 위치에서 P까지, 처음 위치까지 가는데 역시 또 3t0야.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 G를 받을 테니까 이 물체가 용수철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을 우리 V라고 할게요, 그냥. 자, 얘는 어떻게 돼?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 더해주면 되는데 처음 속도 0이고 A가 중력 가속도 G니까 GT가 되겠죠. 자, 그럼 거꾸로 요 위치에서 다시 P까지 가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린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물체가 P에서부터 용수철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GT.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물체가 그치 이렇게 튀어 올라가게 되겠죠. 튀어 올라가는 순간 용수철에서 떠나는 순간의 속도도 얼마라는 얘기예요? GT. 방향은 어때? 방향은 반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3t0부터 4t0까지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힘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으면 결국 뭡니까? F에다가 T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그치, 충격량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간 3t0에서 4t0까지 충격량이죠? FT야. 자, 충격량 FT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아야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를 곱해주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힘은 무슨 힘이냐? 알짜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하나면 그 자체가 알짜 힘인데 힘이 2개 이상이면 그 2개 이상의 합력, 즉 알짜 힘의 시간을 곱한 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왜 그런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짧게 설명을 하면, 자, FT,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럼 여기서 T를 우변으로 이항해. 그러면 뭐가 남지 얘들아? 좌변은 F가 남고 우변은 M 곱하기 T분의 속도의 변화니까 얘가 A거든. F는 MA야. 즉 FT 운동량의 변화량은 요것으로부터 유도가 된 거죠. 근데 가속도를 만드는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2개 이상일 때 가속도를 만드는 힘은 무슨 힘이다? 알짜 힘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FT는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힘이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알짜히 T,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알짜 힘을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다행히도 이 출제자 선생님들이 친절하셔가지고 선지에 답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풀어보면 알아. 근데 이 내용은 수능 완성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해본 문제예요. 연계 교재가 왜 중요한지 이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볼게요. 3t0에서 4t0까지잖아. 3t0에서 4t0까지니까 알짜 힘은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 시간은 t0만큼 걸렸고,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했고요. 속도의 변화인데 우리 속도 GT지.
근데 이 시간 t가 P에서부터 용수철까지 혹은 용수철에서 원래 위치까지, 그러니까 용수철을 떠난 순간부터 원래 위치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3t0야. 그러면 아래쪽으로 3gt0, 또 위쪽으로 3gt0.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6gt0가 되겠죠. 자, 그러면 t0 지우면 요 F가 6mg가 나오거든? 알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용수철이 물체에 가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얼마 나와야 돼? 6mg예요. 근데 선지를 보면 2mg, 3mg, 5mg, 6mg 건너뛰어서 7mg야. 즉 선생님 같으면 6mg 넣어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낚을 텐데 다행히도 친절하게 6mg의 선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뭘 빠뜨린 거예요? 그치, 요 F가 용수철이 물체에 가하는 힘이 아니고 알짜 힘이 물체에 가하는 힘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물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도 있지만 뭐가 있어? 그치, 중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여야 돼? 7mg여야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선생님이 수능 완성 전체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수능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진 않아. 녹화 완강하고 나서 선생님도 좀 맘 편하게 모처럼 놀았어요. 근데 기억나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선생님은 잠깐 놀았어도 물리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해왔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고2 혹은 고3 때 잠깐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자주 반복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충격량 FT에서 F는 알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설지에는 다른 식으로 또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 해설지에 풀이를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할 텐데 요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7t0까지의 시간 간격에서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0이야. 그치? 처음에 정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0인 거야. 요걸 이용해서 풀었어요. 해설지에서는. 그럼 일단 물체가 용수철하고 접촉하면서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이 있잖아. 그 힘이 얼마예요? 몰라 아직. 그렇지? 그 힘을 용수철이 물체에 가는 힘을 F용이라고 쓸게. 자, 그런데 얼마만큼 용수철이 물체에 힘을 가해? T0만큼. 근데 0부터 7t0까지 용수철 말고 내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중력이죠. 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 m. 중력에 작용한 시간은 그렇지, 전체 시간 7t0. 그리고 용수철은 물체를 떠받치잖아. 중력은 물체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지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따라서 이 해설지의 설명으로도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여야 돼? 7m, 아이고 미안. 중력에다가 중력에 작용한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쥐가 빠졌네요. 그래서 해설지의 설명대로 하더라도 용수철이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는 얼마여야 된다? 7mg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골라서 주기적으로 반복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6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7번으로 갈 텐데요. 자, 7번은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고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꾸준히 평가원에서도 계속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자,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산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 부피를 나타낸 거고,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감소량 델타 U,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W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델타 U하고 W가 있어.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나 혹은 받은 일을 더하면 얘가 뭘까, 얘들아? 그치. 기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 혹은 기체가 외부에 방출한 열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U, W가 있으면 그치. Q까지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연력학 문제는 재작년부터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보기 D급번처럼 열 기간의 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량적 계산도 할 줄 알아야만 돼. 그럼 연력학에서 우리 두 가지 공식 사용되지. PV는 뭐예요? T야. 그리고 또 방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기체가 외부에 하거나 받은 일을 더하면 그게 바로 기체가 흡수하거나 외부로 방출한 열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B 한번 볼까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뭐이기도 해? 온도이기도 해.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압력은 일정하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부피가 증가했지?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고,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플러스가 되겠죠. 변화량은 항상 나중 것 빼기 처음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내부 에너지에서 처음 내부 에너지를 뺀 거고, 따라서 플러스 120이야. 그 다음에 W는 여기 있죠? W라고 하는 것은 P 델타 V잖아. P 델타 V인데 압력은 일정해. 근데 뭐야? 부피가 팽창했어. 그럼 기체가 외부에 일한 거고, 기체가 외부에 일했을 때의 W는 플러스 값을 갖죠.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해서 Q니까 플러스 200. 아, AB 과정에서는 200줄의 열을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B에서 C 한번 와볼게요. 자, B에서 C는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해. 근데 압력이 줄어들었지. 그럼 온도가 줄어들었어.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 델타 U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 기체가 하거나 받은 일은 P 델타 V인데 BC 과정은 델타 V가 0이잖아요. W가 0. 그럼 Q는 이거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10. 110줄의 열을 방출했다는 거 알 수 있죠? BC 과정에서. 자, 그 다음 C에서 D로 한번 가볼게요. C에서 D는 압력 일정해. 근데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리고 온도도 감소해야지. 온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되니? C에서 D로 갈 때 줄어들어.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 받은 거야. 그러니까 W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만 되죠. 자, 기억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 Q도 미지수. DA 가볼게요. 자, DA는 부피가 일정해. 압력 증가했네. 그럼 온도 증가하겠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 DA 과정은 부피 변화가 없잖아. 그럼 W가 0. 두 개 더해서 DA 과정에서는 50줄의 열을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억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A, B, C, D에서 다시 A로 갔지. A에서 짠짠짠짠 거쳐가지고 다시 제 위치로 간 거야. 처음과 똑같은 압력과 부피 값을 가진 거야. 그럼 뭐예요?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한 번 순환하고 나서. 그러면 처음 온도, 나중 온도가 똑같으니까 처음 내부 에너지, 나중 내부 에너지가 똑같고,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얘들아? 0이죠? 이게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출제가 최근에 계속 되고 있는 거야. 한 번 순환해? 그러면은 그때 내부 에너지는 얼마다? 0이야. 그럼 이제 A, B, C, D를 거쳐서 A까지 왔을 때 델타 U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70. 0 되려면 요거 더해서 마이너스 170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부호인 거 판단했고 수치가 얼마여야 돼? 60이어야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번. 기억은 60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BC 과정에서 우리 해놨잖아요. Q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 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니은 틀린 문장이고. 자, 디귿번. 열 기간의 열 효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열 기간의 열 효율은 너한테 내가 열을 이만큼 공급해줬어. 그런데 너 그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니? 이게 열 효율이지. 그러면 공급한 열량은 여기 있네요. 플러스 250. 기체가 흡수한 열이 그치 외부에서 공급해준 열이니까 자 250 흡수해서 물론 이것도 이제 수치가 나왔으니까 뭐 묻진 않았지만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은 요거 보면 되겠죠? 외부로 80만큼 일하고 외부로부터 40만큼 받았으니까 토탈 기체는 외부에 40만큼 일을 한 거죠. 혹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할 수도 있어? 기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열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방출한 열을 뺀 것이 일이기도 하니까 공급받은 열이 얼마예요? 250. 그리고 외부로 방출한 것은 얼마야? 210. 그러니까 기체는 얼만큼의 일을 했어? 40줄만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 일이 있으니까 바로 구해도 되고. 자, 이거 계산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0.2 야구 물었지 0.2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에요. 기억만 옳은 문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PV는 T,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 눈으로 보이게끔 써놓으시고 그리고 델타 U와 W 값을 주었기 때문에 Q 값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이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거 한 바퀴 순환했을 때 그래서 원래의 위치로 왔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핵 반응에 관련된 문제고 핵 반응에 관련된 문제 어렵지 않지만 매년 출제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쉬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핵 반응이 일어나도 아래에 있는 숫자의 합과 위에 있는 숫자의 합은 항상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헬륨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숫자는 알아야만 되겠죠? 합해서 2, 그 다음에 위에 거 합해서 3. 원자 번호가 2인 거는 헬륨이라는 건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 기억에 그대로 헬륨 23 한 녀석이 또 있네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헬륨 24짜리가 생겼어. 그리고 나서 니은이 2개가 생긴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총합이 핵 반응 전에 아래에 있는 숫자가 4였잖아. 근데 여기 2가 있지. 2개니까 1, 1 아래 숫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 합해서 6, 얘가 4니까 위에 있는 숫자 역시 1, 1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수소의 원자 핵일 수도 있고 입자라고 하면 양성자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게요. 기억번. 기억의 질량수는 아래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죠. 그래서 기억의 질량수는 3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은 중성자 아니죠. 양성자 혹은 수소의 원자핵. 중성자 표기는 어떻게 돼요? 중성자 표기는 0, 1 이렇게 되는 게 중성자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질량 결손이 크다는 얘기. 따라서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습니다. 이것도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가볼까요? 자, 9번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 9번은 요 비슷한 문제를 또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했어요. 수능 완성보다 조금 더 문제가 심플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점 X, Y는 각각 우주선의 앞과 뒤의 점이고
A의 관성계에서 기준선 PQ는 정지일 때, 그러니까 A하고 PQ가 같은 좌표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가 P를 지나는 순간 Y가 Q를 지난다고 합니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P하고 Q 사이의 간격은 A하고 같은 관성계잖아. 그러니까 A 관성계에서 PQ 간격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우주선의 크기는 어떨까요? A가 볼 때 B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길이 수축. 길이가 수축해서 지금 요 길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B가 탄 우주선이 정지에 있다면 그 정지에 있는 우주선의 길이는 지금 A가 보고 있는 PQ 사이의 길이보다 어때야 되겠어? 더 커야만 되겠죠. 운동 방향과 수직인 길이는 변함이 없지만 잘 그려보려고 했는데 운동 방향과 나란한 길이는 수축이 돼서 원래 우주선이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길었는데 A가 볼 때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수축이 일어나서 지금 그림에 있는 요만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B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하고 있어?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크기가 얼마만큼일까? 이만큼인 거야. 그리고 B가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가 운동해? 그치. A와 PQ를 포함한 이 좌표계가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으로 관측하겠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오로지 나는 가만히 있어. 네가 운동해. 그러니까 A, 나는 가만히 있어. B, 네가 운동해. 근데 B는 무슨 소리야? 나는 가만히 있고 A, 너의 좌표계가 운동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B의 관성계에서 관측했을 때에 관련된 보기 제시문이에요. 기억,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P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A, 네가 운동하잖아. 운동하는 좌표계의 시간이 느리게 가죠. 기억은 옳은 문장. 자, X, Y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B가 봤을 때 나 정지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선의 길이야. PQ 사이의 거리와 같다? 자, B 입장에서는 내 우주선은 이만해, 길이가. 그런데 A와 PQ 좌표계가 운동하니까 B가 볼 때 PQ는 또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야지, 수축해야지. 그러니까 X, Y 사이의 거리는 B가 볼 때 PQ보다 더 깁니다. 이유는 틀린 문장이에요. 디귿번,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Q가 Y를 지나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자, 우주선이 이렇게 지금 B 입장에서 정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PQ가 여기 있었다고 해. PQ가 여기 있다가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먼저 Q가 X를 지나서 더 가겠지. 그리고 나서 P가 X를 지나갈 거야. 그럼 P가 X를 지나갈 때 이 Q는 어디를 지나가겠어? 이 Q는 B가 볼 때는 P하고 Q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여기쯤 와 있겠지. 그럼 P가 X를 지나는 순간 Q는 B가 볼 때 Y는 여기 있잖아요. Y를 지나 못 지나? 못 지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P가 X를 먼저 지나고 그리고 더 PQ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Q가 Y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보기 디귿,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Q가 Y를 지나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기억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9번의 문제, 길이 수축.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운동하고 운동하는 너의 좌표계의 길이가 수축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두 개의 도선이 나와 있고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 평가원에서는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를 4쪽에 17번으로 출제하죠. 조금 더 사고력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10월 학평에서는 조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각각 x 이퀄 0, x 이퀄 d에 고정되어 있고 A, B에는 각각 세기가 I0 2배인 2I0 전류가 흐르고 있다.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와 서로 반대 방향일 때 X축상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 지점 PQ를 찾고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P하고 Q의 위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는 반비례,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는 거 이용하면 될 거고, 그럼 먼저 A하고 B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해보자. 그러면 A 도선 오른쪽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B 도선 왼쪽으로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0하고 D 사이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겠죠? 자, 그러면 봐봐. A하고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대 2야.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고 자기장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려면 전류의 세기가 1대 2니까 그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1대 2여야만 되겠지? 그러면 나눠보세요. A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B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대 2여야 되고, 그리고 이 D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3등분 하면 되겠지. 따라서 3분의 D인 지점, 이곳이 바로 뭐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P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D보다 큰 곳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쯤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을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A에 의해서는 이 방향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지. 일단 A,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야. 그런데 X가 D보다 큰, 즉 B 도선 오른쪽으로는 B 도선의 전류가 A보다 크게 흐르는데 거리도 A보다 B가 가까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가 D보다 큰 곳에서는 무조건 B에 의한 자기장이 A보다 무조건 우세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곳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디에 존재할까? 그치, A 도선 왼쪽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A,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대 2니까 거리도 몇 대 몇? 1대 2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쯤 어딘가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Q 지점이 있다고 하고, 요 Q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Q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1대 2인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가 D니까 1대 2가 되려면 요 Q 지점은 마이너스 D면 되겠지. 그러면 Q에서 A까지의 거리 D, Q에서 B까지의 거리 2D, 그래서 1대 2가 될 테니까요. 그럼 문제는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D에서 플러스 3분의 D까지의 거리는 3분의 4D,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또 자기장이 0인 곳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구간을 찾아서 공식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1번 가볼까요? 자, 11번도 그림 보는 순간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죠. 가나는 주사전자 현미경, 어쨌든지 간에 전자현미경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고, 동일한 시를 촬영한 사진이고, 촬영에 사용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물질파 파장 람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mv분의 플랑크 상수 h이고, 그리고 이 문제처럼 운동 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으면 mv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루트 2m 2k로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H. 자, 그럼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대. 그러면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분해능이 좋으려면, 즉 작은 사이즈도 우리가 선명하게 보려면 물질파 파장이 어때야 돼? 그치, 작을수록 선명해요.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 가가 나보다 길어. 분해능은 누가 좋다는 얘기야? 나가 파장이 작기 때문에 분해능은 나가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억 볼게요. 가나는 시료에 전자기파를 쪼여 촬영한 사진이다.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쪼인 거죠. 전자선이라고 부르지만 전자예요, 전자. 기억 틀린 문장이고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니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크기가 더 작은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옳은 문장이야.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더 비싼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분해능이 우수하려면 파장이 어때야 돼? 파장이 짧아야 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거의 누구의 파장하고 유사하냐면 X선의 파장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가시광선은 X선의 파장보다 크잖아. 즉 무슨 얘기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훨씬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우수해서 크기가 더 작은 시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정리하고 3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3쪽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의 에너지 중위 그리고 스펙트럼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전이 과정 A. A는 이거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B하고 C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나번은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의 스펙트럼. 자, 그럼 선을 보면 될 거 아니야. X는 선이 하나야. Y는 선이 두 개야. 자, 그럼 선이 하나란 얘기는 그치, 흡수하는 전이 과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X는 바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Y는 방출하는 전이 과정이 두 개,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선이 두 개.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보기 기억반 바로 갈게요. X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리고 P하고 Q가 나와 있는데 이 PQ가 전이 과정 B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P하고 Q를 보니까 파장은 P에서보다 Q에서가 더 기네. 근데 우리 전자의 에너지 준위 따질 때 또 전이 과정 따질 때는 파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진동수가 필요하지. 그럼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니까 진동수는 P가 Q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매칭을 시켜봐야 돼. B 전이 과정과 C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이것은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진동수하고 비례하죠. 그럼 보세요. 일단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일단 뒤에 있는 소수점은 빼. 그러면 C 과정은 3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에너지 차이가 얼만큼이야? C는 10만큼이야. 자, B는 0.85, 85 빼. 3.4,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대략 얼마예요? 그렇지. 에너지 차이가 3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C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B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보다 크다는 거고, 따라서 진동수도 C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B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P에 해당하는 전이 과정이 C, Q에 해당하는 전이 과정이 B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 강의하면서 강조했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소수점 빼고
얘는 암산이 빨리 가능한데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두 번째에서 무한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보다도 월등하게 커요. 아래쪽 궤도에 있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두 번째에서 무한 번째보다도 월등하게 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암산하지 않고도 바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기 니은 P는 따라서 B가 아니라 C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선이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전자가 n = 2, n = 3 사이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0 하면 얼마 나와? 1.892V가 나옵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 기억만 옳은 문장,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그리고 에너지 준위 스펙트럼까지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이거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빗면 방향으로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그림은 단순한데요. 생각할 여지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마찰 공기 저항은 다 무시하고 1kg짜리 추 매달았고, 그리고 A 또는 B, A하고 B의 질량 나와 있습니다. P에서 가만히 놓았대. 처음 상태가 정지라는 거죠. 그랬더니 Q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Q를 통과하는 시간 나와 있고, 그리고 물어보는 얘기는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A를 매달았을 때, B를 매달았을 때 이 힘의 B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얘들아, A나 B를 1kg짜리 추하고 연결했을 때 P에서 Q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 물체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추 1kg에 작용하는 중력보다는 일단은 크다는 얘기죠. 그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물체를 빗면에 놓으면 반드시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mg 사인 세타야. 물체를 그냥 놓으면 중력 mg가 작용하는데 기울기가 세타인 빗면에 놓으면 이 물체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 곱하기 사인 세타의 곱인 힘이 작용해. 사인 세타를 계산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평가원에서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게끔 출제를 해.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잘 봐. A를 놓았어. 자, 그럼 A를 놓았을 때의 빗면 방향의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G 사인 세타. 자, B를 놓았어요. 그러면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MBG 사인 세타가 되겠지. 같은 기울기에 있기 때문에 A를 놓든 B를 놓든 G 사인 세타 값이 똑같아. 그럼 빗면 아래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를 놓았을 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스몰 FA라고 할게요. 그러면 B를 옮겼을 때, A 대신에 B를 놓았을 때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B가 A의 질량이 몇 배예요? 3배지. 그러니까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A의 몇 배일까? 3배예요. 요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는 TA, TB를 물었잖아. 그러면 A를 매달았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 이 힘은 실이 추를 당기는 힘과 어때야 돼? 그치, 항상 똑같아요. 그럼 B를 매달았을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또 실이 추를 당기는 힘과 똑같아야 돼. 그거 이용할 거야.
A에 작용하는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 실이 B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요걸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 시간이 나왔어. 시간이 왜 나왔을까? 근데 또 보니까 A를 연결하거나 B를 연결했을 때 이게 P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야. 그럼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나한테는 무슨 힌트를 주려고 하는 걸까? 그치, 요거 가속도야. 우리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예요? 가속도를 구하는 거였지. 가속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이동 거리가 S야. 등가속도 운동한대. 그러면 이동 거리는 2분의 1 A T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A하고 B를 연결했을 때 시간이 4초, 2초, 2대 1이야. 그러면 T 제곱은 4대 1이 될 거고 A가 P에서 Q까지,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가 똑같으려면 결국 A하고 B의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이 되어야 된다? 1대 4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를 연결했을 때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B를 연결했을 때의 가속도는 그 4배인 4A가 되어야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물체 A하고 B의 힘의 방정식을 써볼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A를 연결했을 때, 자, 이 A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 이제 B는 생각하면 안 돼. 우리 A만 볼 거야. 그럼 A에는, 그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또 맞았어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있어. 근데 누가 클까? 얘가 크지. 왜? P에서 Q까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A,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실이 A를 당기는 힘 TA가 있어. 그 결과가 뭘까? 이 결과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야.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해? MA로 구하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A의 질량 얼마예요? 3. 그리고 가속도 얼마야? A야. 이렇게 하나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B를 연결했을 때,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 자, 그럼 이번에는 B를 매달았으니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B인데 스몰 FB. 스몰 FB가 뭐예요? 그치, FA의 3배라니까. 얘를 FB로 놓으면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 근데 이 관계식을 알면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B를 매달았을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TB. 그 결과 B에 뭐가 생겨야 돼? MA 알짜 힘. 그러면 B의 질량 9. 가속도는 4A니까 계산하면 36A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야. 이걸로는 지금 A는 뭐 나중에 소거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저 추가 왜 나왔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를 한번 따져볼 거야. 그러면 자, 추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 실이 추를 당기는 힘 T가 있을 거고, 그리고 중력이 있겠지. 중력 가속도 G인지 10인지 안 나왔어. 그 얘기는 소거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10이라고 놓고 10N 해도 되고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해도 되고, 해설지는 무게, 중력이 무게니까 W로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W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추하고 A하고 매달았을 때 이제 추에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이제 A는 생각하면 안 되고 추만 생각해야 되는데,
A가 P에서 Q까지 내려오니까 Q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이 Q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실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실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이고 이게 알짜 힘이잖아. 이 알짜 힘은 뭘 만들어내? Q에도 가속도를 만들어내. 그럼 Q의 질량이 얼마? 1. Q의 가속도는 두 물체가 연결됐을 때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잖아. 근데 A의 가속도가 스몰 a니까 1kg인 Q의 가속도도 A겠지. 그러면 Q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Q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Q하고 B가 연결됐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어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실이 Q를 당기는 힘과 똑같으니까 TB에서 Q에 작용하는 중력을 빼주고 그 결과 1kg짜리 Q의 가속도는 얼마? B의 가속도와 똑같은 4A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들아, 지금 우리의 관건이 TA와 TB의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게 있어. 쓸모없는 미지수. 그게 바로 뭘까? 1번식에서는 그치, 요 FA. 그리고 2번식에서는 요거죠, G. 요거 거슬리잖아. 그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지. 2번식은 바로 보이지.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TA 마이너스 TB 이퀄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1번식은 윗식에다가 다 3을 곱해줄까? 그러고 나서 역시 빼주면 요거 눈에 거슬리는 거 사라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TA 더하기 TB 이퀄 마이너스 27A가 되니까 TA하고 T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 요 두 식을 더해볼까 얘들아? 더하면 어떻게 돼? TB가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3TA에다가 TA를 더하면 마이너스 2T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7A 더하기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30A가 되겠죠. 따라서 TA 값이 얼마? 15A가 될 거고 15A를 대입하면 TB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18A가 나와야겠지. 자,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TA와 TB의 B를 물었으니까 몇 대 몇? 5대 6.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빗면에 놓인 물체와 연결된 물체의 운동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운동 법칙에다가 등 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는 연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물체가 빗면에 놓이게 되면 mg 사인 세타, 같은 빗면에 놓이게 되면 사인 세타 값이 같고 g는 중력 가속도 같기 때문에 질량 비에 따라서 빗면 아래 방향의 힘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두 물체가 연결됐을 때 운동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를 구하거나 알짜 힘, 그리고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구했는데 이 문제는 아예 대놓고 먼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구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고르고 그리고 또 Q에 작용하는 힘을 골라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러면 그 물체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물체와 그 물체에 매달려 있는 Q에 작용하는 힘까지도 고려하고요. 14번 문제 가볼게요. 자, 14번은 파동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라리 아예 모르고 있으면 틀려도 억울하지가 않은데 요거 맞출 수 있었는데 2%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 정말 안타깝죠.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자, 매질 1에서 2로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0초일 때 그리고 6초가 지난 6초일 때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매질 1에서 파동의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다른 것들 다 빼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 뭐가 보여요? X축이 위치잖아. 위치 변이야. 그럼 뭘 할 수 있지? 그치, 파장을 알 수 있지. 따라서
매질 원에서의 파장은 골에서부터 골까지 혹은 진동의 중심에서 골 됐다가 마루 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이 될 때까지. 자, 이거 구하면 얼마일까요? 4m가 되겠지. 그래서 매질 원에서 이 파동의 파장은 4m.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매질 2에서의 파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는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옮겨오면 요렇게 되겠지. 반파장의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반파장의 2배가 한 파장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일까요? 한 칸이 2씩이고 얘가 반파장이 4m니까 매질 2에서의 이 파동의 파장은 8m가 되겠네요. 아니면 6초 뒤의 모습을 보고 역시 진동의 중심에서 골됐다가 마루됐다가 다시 진동의 중심이 될 때까지 요 거리를 따져도 역시 8m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0초 때의 모습이고 6초가 지난 후의 모습이래. 플러스 X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맨 오른쪽에다가 리본을 달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모양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달려있던 이 리본이 6초 후에 여기로 온 거라니까? 그대로 리본이 쭉 온 거예요. 그러면 6초 동안에 이 리본은 10m 위치에서 16m까지, 그치, 6m를 이동한 거야. 속력은 델타 T분의 델타 S잖아. 물론 이것이 파동에서는 뭐이기도 해? 주기분의 파장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델타 T분의 델타 S로부터 나온 거거든. 그럼 6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갔다고 얘들아? 6초 동안에 10m에서 16m까지 6m를 갔어. 속력이 얼마? 1m/s. 어디에서? 매질 2에서. 근데 물은 것은 뭘 물었어요? 매질 1에서의 속력을 물었지? 자, 그러면 파동의 진행 속력 델타 T분의 델타 S. 근데 그것은 뭐이기도 해? 주기분의 파장이기도 해. 따라서 매질 1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매질 1에서의 파장. 매질 2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매질 2에서의 파장인데 매질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주기죠. 주기는 변하지 않아.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니까 진동수도 변하지가 않아.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은 속력의 비는 파장의 비와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매질 2에서의 속력이 얼마라고? 1m/s라고. 파장이 1대2야. 그러면 속력도 얼마여야 돼? 1대2여야만 되니까 매질 1에서 이 파동의 진행 속력은 2분의 1 m/s.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거. X축이 위치일 때는 파장이 보이잖아. X축이 시간일 때는 주기가 보이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아놓고 그리고 파동의 진행 속력 주기분의 파장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놓치기 쉬운 거. 그 전에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속력은 델타 T분의 델타 S. 시간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선생님도 이거 뭐지? 잠깐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다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너무나 편견에 사로잡혔나 봐.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일단 저울에 무게가 W0로 같은 물체 P 또는 Q를 놓고 전지와 스위치에 연결된 코일을 가까이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는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즉 항상 우리는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자기화되지 않은 이란 조건이 있는 문제를 풀었어요. 연계교재도 그렇고 기출, 평가원 문제도 그렇고. 근데 얘는 자기화되지 않았다는 단서가 없어.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이미 자기화된 강자성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기존의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으면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의 자성을 유지하잖아. 즉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그 자체가 자석이라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무조건 자성을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상자성체는 그냥 해맑아. 원래의 그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화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P하고 Q 둘 중에 하나는 자성체, 하나는 상자성체인데 일단 상자성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위치를 A에 먼저 연결을 했어요.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했어. 자, 그럼 일단 이 녀석이 전자석이 돼서 자석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N극이든 S극이든 무조건 상자성체는 어떻게 돼야 돼?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물체가 상자성체라면 얘가 N극이든 S극이든 무조건 그렇지 이끌려야 돼. 그럼 어때야 돼? 이끌려 가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즉 무게 W0보다 작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Q가 상자성체야. 만약 강자성체를 놓았는데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야. 그럼 또 어떻게 되겠니? 그치, 강자성체도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W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근데 P는 W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미 이 P는 자기화된 강자성체란 얘기예요. 즉 자석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 그럼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회로로 흘러나오겠지.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요 방향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뭐 우리 연습할 겸 해서 자, 요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 코일은 위가 N극 그리고 아래가 S극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자기화된 강자성체, 예를 들어서 자석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무게 W0가 있는데 W0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전자석이 이 자석을 밀어낸다는 거야. 그럼 무슨 극일까요? 이 자석이 S로부터 밀리려면 그치, 윗면이 S극이란 얘기죠. 이미 자석이란 얘기야. 즉 자기화된 강자성체가 P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위치를 B에다 연결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바뀌잖아. NS의 방향이. 그럼 이번에는 자기화된 강자성체가 끌려 올라가니까 W0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강자성체가 이미 자기화되어 있다. 이미 자석이다. 이것을 알아내는 게 키포인트야. 근데 상자성체는 자, 바꿨어. 스위치를. 그래서 SN이 NS로 바뀌었어. 그래도 상대성체는 뭐예요? 그치, 그대로 어떻게 돼야 돼? 이끌려 가야 돼.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전히 기억은 W0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만 되겠죠? 자, 우리가 강자성체가 나오면 쉽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 녀석은 아니에요. 근데 대수능 전에 이렇게 자기화된 강자성체가 나올 수도 있구나. 자기화되지 않았다는 단서가 없으면 자기화되지 않았다고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웠어요. 자, 기억번. P는 강자성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기억은 상자성체니까 역시 W0보다 작음이고 Q는 상자성체죠.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스위치에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냐. 자, 상자성체. 자, 요게 A에 연결했을 때거든. 그럼 외부 자기장과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 연결하면 NS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B에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자기화가 되겠지?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되죠. 디귿은 틀린 문장,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주기적으로 잘 반복해서 자기화된 강자성체,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 구별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만 되고 16번 문제 가볼게요. 전반사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요 녀석은 또 굉장히 참신한 문제예요. 자,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볼게.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을 크기와 모양이 같은 직류면체 매질 A, B의 옆면에 중심에 각각 입사시켜 윗면의 중심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문제를 또 못 풀어요. 무슨 얘기라고? 윗면의 중심, 그러니까 항상 이 빛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매질 A이거나 매질 B이거나. 그러면 매질 A, B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또 굴절할 수도 있고 전반사할 수도 있겠지. 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면 매질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할 때 요 I는 A든 B든 어때야 돼?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 왜? 중심에 도달하게 하려면, 중심에 쏘아서 중심에 도달하려면 빛은 이 경로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요게 A, B가 I로 똑같다는 얘기는 요 각을 R이라고 할 때 R도 어때야 돼요? A하고 B가 똑같아야지. R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 이 광선이 도달하는 위치가 달라지잖아. 항상 중심인 여기에 빛이 도달하려면 I 값도 A, B가 같아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이 R도 A, B가 같아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세타1, 세타2는 공기에서 옆면의 중심으로 빛을 보내는 입사각인 거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똑같은 I로 여기에 빛이 도달했어. 근데 A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B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대. 그렇다는 얘기는 A와 공기의 임계각이 B와 공기의 임계각보다 작았다는 얘기죠. 임계각이 작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I로 전반사가 일어났고, B를 갖다 바꿨을 때는 임계각이 크니까 임계각이 이 I보다 더 컸던 거지.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야. 그럼 임계각이 작아지는 조건이 뭐예요?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져. 그렇다는 얘기는 A 같은 경우 공기의 굴절률은 무조건 다른 매질의 굴절률보다 작죠. 근데 공기와 A의 굴절률 차이가 공기와 B의 굴절률 차이보다 훨씬 컸던 거야.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아져서 전반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식에 의해서 굴절률은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타1, 세타2인데 이 세타1, 세타2는 요 공기 중에 있는 각이잖아. 그럼 먼저 A 같은 경우, 자, 얘가 입사각이고 얘가 굴절각이지.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각.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요 각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타1. 그럼 당연히 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클 텐데 공기하고 A의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엄청 크니까 입사각하고 굴절각도 엄청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B야. 자, B로 놨을 때 그때 공기에서의 입사각, 그것을 뭘로 놓았어요? 세타2. 자, 그러면 이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만 되겠지. 근데 어때? 요 굴절률 관계가 그냥 크니까 입사각하고 굴절각도 그냥 큰 거죠. 그러면 결국 R은 똑같고 세타1, 세타2 비교하면 세타1이 세타2보다 큰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선생님 많이 강조해서 알고 있지? 각이 큰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크고 속력이 클수록 그 매질의 굴절률은 작다. 그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보기 바로 가볼게요. 기억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고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다. 역시 옳은 문장. A하고 B로 광섬유를 만들 때 코어는 굴절률이 큰 녀석으로 만들어야지 A를 사용해야 돼요.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연계 교재나 평가원 기출 문제하고 유사한데, 그런데 요 실마리가
달랐죠. 그래서 16번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X축상의 점전화 A와 B를 각각 X = 0 그리고 D에 고정하고 점전화 C를 X가 D보다 큰 범위 내에서 X축상에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각각 대문자 Q로 놓아볼게요. 그림 나는 C가 받는 전기력 FC를 C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일 때를 양 플러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우리 C의 전하량을 양전하라고 한번 놔볼게요. 나중에 음전하 놓고도 해볼 거야. 근데 이 문제는 C가 양이건 음이건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잘 보세요. 요 그래프로 나온 게 작년도 대수능 문제야. 합성 전기력에서.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쉽고 그래프는 나오지 않았지만 9월 모평에 나왔던 합성 전기력과 아주 유사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걸 모르면 풀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일단 보세요. 요 점이 바로 뭐냐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이 있어. 그치?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 우리 여기라고 할까? 자, 요 점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게 많지.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전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하량은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커야만 돼. 그래서 A의 전하를 대문자 Q로 놨으니까 B의 전하량을 소문자 Q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을 대문자 Q, B의 전하량을 소문자 Q. 그래서 대문자 Q가 소문자 Q보다 큰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 텐데 C의 전기력이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B와 C 사이 구간에서 A와 B의 전기력 중 누가 우세한지, 그리고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으로부터 입자로부터 멀어지는 구간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하고 B 중 누가 우세한지,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뤄줬어.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R제곱분의 Q1, Q2잖아.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전하량에는 비례를 해. 그러니까 거리하고 전하량이 둘 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근데 요 구간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B가 A보다 전하량이 작지만 거리가 너무 가깝지. 그러니까 이 구간은 전하량보다 거리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요. 그럼 보세요.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하고 D하고의 사이 구간, 요 구간이야. 이 구간에서는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 그 결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값을 갖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때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일 때 그때 전기력을 양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 의해서 이 C가 요 구간에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C를 플러스 전하로 일단 놨잖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B가 C를 밀어낸다는 거지. 그럼 B도 C하고 똑같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구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전하일 거고, 그러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곳보다 입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제 이미 이 구간은 거리는 둘 다 멀어졌어. 전하량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구간이야. 그럼 전하량은 누가 커? A보다 B가 크니까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고 P는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겠어? C가 만약에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A는 C를 당기겠죠.
마이너스 X방향 전기력 방향 따라서 FC 전기력 마이너스 값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돼. 자, 그러면 가에서 C를 X축상에 X 이퀄 ED에 위치하고, 자, X 이퀄 ED. 자, 요거 그냥 X 이퀄 ED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C를 플러스라고 했어. 자, 그럼 이때 X축상에 X 이퀄 ED에 C를 고정했을 때 B를 0에서부터 ED까지 범위의 X축상에 옮겨 놓을 때 B가 받는 전기력으로 적정한 것은, 자, 그럼 봐봐. 자, B가 어디에 있더라도 A는 B를 당길 거고 C는 B를 밀어낼 거 아니야. 무슨 방향으로 항상 B가 전기력을 받아? 마이너스 X 방향. 그러니까 1, 2, 3, 4, 5 선지 중에서 0부터 ED까지 계속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은 몇 번?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C가 ED인 지점이 있을 때 A하고 C하고 전하량이 똑같잖아. 그리고 거리도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B가 D인 곳에 있을 때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똑같거든요. 방향도 똑같고. 그러면 합성 전기력이 있을 텐데 이 전기력이 이 구간 어디에서건 최소값을 가져요. 만약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얼마겠어? 합성 전기력은 0이겠지. 근데 방향이 똑같아. 그럼 뭐라고?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7번 같은 문제 자기장이 왜 나와? 전기장이 0인 곳이 주어지고 전기장 죄송해요. C가 받는 어느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인 곳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전기력이 0인 곳을 기준으로 입자에 가까운 곳과 멀어지는 곳에서 각각 거리와 전하량 중 누가 우세하게 작용하는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내가 C를 플러스로 안 잡고 마이너스로 잡았어. 그러면 B도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은 왠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C를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정리를 하고 1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지가 나와 있었네요. 1, 2, 3, 4, 5번. 자, B는 0부터 ED까지 마이너스 X방향으로 늘 전기력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은 D 지점에서 합성 전기력이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18번. 자, 한숨 쉬어 갈게요. 자, 태양전지에 투명한 반사 방지막을 코팅하면 이거 마치 코팅 렌즈하고 똑같은 원리지.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반사에 의한 빛 에너지 손실이 감소하고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증가한다. 반사 방지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반사한 빛이 어떤 위상으로 중첩됐을 때 어떤 간섭이 일어나서 반사하는 빛의 세기가 줄어드느냐, 즉 반사하지 못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바로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 그치,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 되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야만 반사하는 빛이 없고 따라서 몽땅 다 흡수될 수가 있겠죠. 그럼 상쇄 간섭이 일어나려면 파동은 혹은 빛은 혹은 소리는 반대 위상으로 중첩돼야만 되겠죠. 즉 마루와 골이 만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번 간섭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 간섭은 파동의 성질이고요. 니은 같은이 아니고 기억에는 반대 들어가야 되고 디귿 니은에 들어갈 것은 보강이 아니라 상세. 니은 디귿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세물체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일단은 충돌하게 되겠지. 충돌하니까 운동량의 보존 법칙 물어볼 것 같고. 자, 그리고 A, B, C. C는 정지하고 있었고 B, C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자, 이게 만약에 한 물체의 거리 시간 그래프면 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해? 속도를 의미해. 그런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면 무슨 속도이다? 상대 속도야.
그리고 상대 속도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의 크기가 상대 속도의 크기고, 이 문제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많이 했고,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최근에 자주 출제하고 있는 패턴이죠. 상대 속도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보면 C는 정지하고 있고 B 혼자 운동하잖아. 그럼 B, C의 상대 속도는 얼마일까?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가 상대 속도니까 그래 3V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상대 속도의 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쓸게요. 2t0분의 6d가 될 거고 t0분의 3d이겠지. 자, 이게 결국은 실제로 B하고 C의 속도의 차이인 3V, 이게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하고 C가 어떻게 돼? 여기서, 그치? 충돌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B하고 C가 각각 운동할 거고, 그때의 상대 속도는 역시 기울기가 어때? 부호만 반대일 뿐 2t0분의 6t. 그러니까 B하고 C가 충돌하고 나서도 B하고 C의 속도의 차이가 얼마이다? 3V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요 B가 A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뭔가 또 이 B하고 C의 B하고 C 사이의 거리에 변화가 생겼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 그 얘기는 뭘까? 일정해. 그치. B하고 C의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충돌이 다 끝난 이후에 B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하고 C의 속도를 라지 C라고 할 때 그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상대 속도가 0.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B하고 C가 충돌할 때 한번 해볼게. 운동량 보존 법칙 쓸 거예요. 그럼 B의 운동량 3mv, C의 운동량은 0이고, 자, 그리고 충돌 후 B의 속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B의 속도를 VB 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일단 B도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C도 운동할 텐데 이때 B하고 C의 속도 차이가 얼마만큼 나야 돼? 3V만큼 나야 돼. 자, 그러니까 C의 질량은 2m이고 충돌 후 C의 속도는 VC로 하면 또 미지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 충돌 후 C의 속도인 VC를 어떻게 놓을 수 있어? VB 프라임 더하기 3V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C의 속도니까 C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봐. 그럼 뭐 나와? 3V. 그게 뭐예요? 상대 속도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충돌 후 B의 속도를 알 수 있고, 충돌 후 B의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V가 나와. 무슨 얘기야? B가 C하고 충돌한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한다는 거야. 그러면 B의 충돌 후 속도가 V니까 우리는 B하고 충돌한 C의 속도도 알 수 있네. 얼마예요? VB 프라임에다가 3V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V 더하기 3V 플러스 2V가 되겠지. 자, 그래서 B하고 C가 충돌하면 B는 왼쪽으로 가고 C는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C는 더 이상 이제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C의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2V야. 그러면 B가 A하고 충돌한 이후에도 역시 C의 최종 속도하고 똑같은 오른쪽으로 2V의 속도를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A하고 B하고 충돌하는 거 남았겠네? 그럼 A하고 B하고 충돌할 때 역시 운동량 보존 법칙. A의 질량 모르니까 MA, 그리고 A의 속도 2V. B는 어때? C하고 충돌하고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죠? 그럼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자,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충돌한 이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만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충돌 후 속력 V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MAV,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 곱하기 얼마일까요? B의 속도는 여기 있잖아. 충돌 다 끝난 이후에 최종 B하고 A의 속도가 똑같아. 얼마로? 플러스 2V로. 그럼 방정식이죠? 풀면 A의 질량 알 수 있고 A의 질량이 얼마? 3M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번 A의 질량은 3M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 C하고 A하고 비교하는 거거든. 근데 충격량은 FT인데 우리 이거 F 어떻게 구할 거야? 그걸로 못해. 근데 충격량 FT는 뭐하고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죠? 자, 그래서 어디에 할까? 왼쪽에다 할까? 보기 니은번. 먼저 C하고 A하고 하는 거니까 C의 충격량 IC라고 하고 C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C는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처음 운동량 0. 그리고 나중 운동량은 C의 질량 2M에다가 C의 나중 속도 얼마야? 2V, 4MV. 이게 바로 C의 충격량.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의 충격량은 역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자, A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예요? A의 나중 운동량은 3M에다가 V 빼기 A의 처음 운동량은 3M 곱하기 2V.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3MV네. 그러면 C가 A의 2배이다?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번 t = 0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이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기억, 니은만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었어. 근데 디귿번 때문에 시간을 또 써야 돼. 자, 요거 좀 지울게요. 그럼 이제 거리가 나왔고 이 물체들은 등속도 운동하면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B하고 C가 충돌할 때 얼마만큼 가야 돼? 그치, 6D만큼 가야지. C는 정지했으니까. 자, 6D. 그럼 이 6D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동거리는 등속도 운동할 때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아, 따라서 D 값이 V T0이구나. 자, 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충돌한 다음에 B는 어떻게 되지? 그래, 다시 돌아오잖아. 근데 이때 C하고 충돌하고 돌아올 때 B의 속도가 얼마야? V야. 그럼 이 노란색, 자, 돌아오는 B의 이동 거리를 SB라고 하면 B의 속도 V로 얼마까지 와서 A하고 충돌하지? 시간 2T0만큼 운동해서. 그러면 VT0가 D니까 B가 되돌아오는 거리는 2D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A가 여기까지 가야만 B하고 충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충돌 전 A의 속도가 2V. 그리고 A는 얼마까지 운동해야 돼? 시간 4T0까지. 그럼 VT0가 D니까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 8D가 되겠죠. 그러면 A가 8D만큼 가고 B가 2D만큼 와서 부딪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애초에 얼마였던 거예요? 10D였던 거야. 근데 그 중에서 B, C 사이의 거리가 6D.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얼마? 4D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상대 속도, 또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까지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형태만 봐도 연계 교재 뿐만 아니라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들하고 그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2의 진 평면, 그리고 수평면이 있고 용철 상수 K 조심해야죠. 같지 않아. 2K. 똑같이 D만큼 압축시켰어. 가만히 놓으면 운동할 거고 얘도 운동할 거고 충돌할 거야. 근데 이때 A의 속력은 B와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4배래.
그러면 충돌 후 A의 속도를 V라고 할 때 충돌 전 A의 속도는 4V가 되겠네요. 그러면 B는 충돌 전 속도를 모르니까 VB, 그리고 충돌 후 속도 역시 모르니까 VB 프라임, 이렇게 한번 놓도록 할게. 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사용되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문제의 메인 테마는 뭐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A하고 B하고 구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예요. 자, A는 여기만 마찰 구간이고 나머지는 마찰 구간이 없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감소한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한 에너지가 있고 그 양이 항상 어떻다? 항상 같다. 자, 그러면 A가 여기까지 갔어. 뭐가 감소했을까? 그치?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2분의 1K D의 제곱이었어. 근데 이제 A가 용수천에서 분리가 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 대신 뭐가 생겼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지. 근데 조심해야 돼. A의 질량이 M이 아니고 EM이에요. 그러면 증가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GH.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생겼잖아. 얼마? 2분의 1, 또 조심해야 돼. EM이야. 4V의 제곱이니까 아예 암산할게요. 16V의 제곱. 자, 그럼 이제 이쪽은 B야. B는 노란색으로 쓸게. 자, B도 마찬가지로 해볼 거야. 애초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EK D의 제곱. 자, 이것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지. 근데 사실은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어. 이만큼의 에너지 중에서 마찰이 있는 구간,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MGH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얘기야. 즉 MGH만큼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지.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MGH만큼 에너지가 손실된 결과 B가 3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따로따로 MGH 있는 거 귀찮으니까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MGH 이하하면 우변이 4MGH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랬잖아. 숲을 봐야 된다고. 한번 잘 비교를 해볼까요? A보다 B가 2배예요. 좌변이. 자, MGH도 A보다 B가 2배야. 그러면 요 녀석도 A보다 B가 몇 배면 되겠어? 2배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빼고 요거 32거든. 그럼 얘가 2배가 되려면 VB 제곱이 64 V 제곱이어야 돼. 그럼 뭘 알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야. VB 제곱이 64V 제곱이니까 VB는 얼마? 8V라는 거지.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자, A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8MV야.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8MV야. 합치면 0이네. 그러면 충돌 후에도 AB의 운동량은 방향 반대, 크기는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A의 운동량이 EMV니까 B의 운동량은 질량 M, 따라서 VB 프라임은 EV. 요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얘네들이 다시 이제 내려올 거야. 내려올 때도 A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B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 일어나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자, 감소한 에너지를 찾아볼까? 일단 A가 운동 에너지 있었잖아. 충돌 후 얼마만큼? 2분의 1 EMV 제곱만큼. 자, 그리고 얘가 내려왔어. 그럼 뭐가 생겼지 또? 감소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게 감소한 에너지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무슨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얼마만큼 줄어들었대? 2분의 1 D.
2분의 1D의 제곱이니까 암산 그냥 할게요. 계산하면 4분의 D제곱. A 하나 만족시켜야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속력이 얼마야? 2분의 1 M 2V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4V의 제곱.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mgHg 감소한 거, 운동 에너지 이만큼 감소했고, 그리고 3mgH만큼 감소한 것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mgH가 또 손실됐어. 그러니까 계산하면 3mgH에서 손실된 mgH를 빼면 플러스 2mgH. 자,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2kx의 제곱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k하고 아니 k가 아니고 d하고 x의 관계식을 찾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자, 얘하고 얘는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거고 얘네들이 mgh와 mv 제곱으로 있었거든요.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변수를 통일시켜 줘야 돼. 통일시켜 줄 때 얘는 x를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값이잖아. a로 해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빼줄 거야.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 좌변은 2분의 1k 4분의 3 d제곱. 자, 우변에는 요거 계산하면 16v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그냥 v의 제곱. 그럼 남는 것은 15mv의 제곱이 남거든요. 따라서 mv의 제곱이 요거 계산하면 이항하니까 40분의 1 k d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서 요거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그치, 다시 넣어줄 거야. 요 mv 제곱꼴을 kd 제곱꼴로 바꾸면 결국 kd 제곱이 mgh 꼴로 변수가 하나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요것을 일식이라고 하고 일식에 얘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자, 2분의 1 k 얘한테도 되는데 얘는 분수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니까 복잡해서 2분의 1 k d의 제곱 이퀄 2mgh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하면 아까 16mv 제곱이었지? 그러니까 40분의 1 k d의 제곱 곱하기 16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요식하고 이식을 잘 보면 이 mgh가 공통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자, 이 식을 이 mgh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야. 자, 그럼 얘는 자, 요거 계산하면 8, 5, 40, 8, 2, 16. 자, 이렇게 계산해서 넘겨서 빼주면 얼마 나오느냐? 이 mgh가 10분의 1 kd의 제곱이 나와요. 요거는 A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B 거에서. 자, 요 식에서 이 mgh는 요거 그냥 지울게요. kx의 제곱 마이너스 mv 제곱이 뭐라고 얘들아? mv 제곱이 40분의 1 kd의 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2 남고 mv 제곱 대신에 40분의 1 kd의 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이 mgh는 kx의 제곱 마이너스 20분의 1 kd의 제곱이고 어떻다고 얘들아? 요 값하고 이제 이 값이 이 mgh니까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식에 의해서 10분의 1 k는 약분할 수 있죠? 이걸로 놓으면 10분의 1 d제곱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0분의 1 d제곱. 따라서 계산하면 x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루트 20분의
3D가 나오고 따라서 D분의 X는 루트 20분의 3.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A하고 B가 충돌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사용될 거다. 그리고 A하고 B하고 각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B 같은 경우에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까지 계산해 놓고 그리고 숲을 보듯이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A하고 B의 좌변 값이 B가 A보다 2배라는 사실을 찾아내야만 우리가 이 VB 값을 알아내서 VB 프라임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결국은 계속 똑같죠?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비보존에 식들을 세우고 그 식들을 연립해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22 10월 학평 전국연합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량적 계산 문제들은 우리 평가원 기출 문제의 만큼의 난이도를 가졌던 양질의 문제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틀린 문제, 그리고 또 맞췄어도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옷처럼 문제를 풀어볼 정도가 돼야만 수능 시험장에 조금은 설레어도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까지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수능을 준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